네, 안녕하십니까. 깡생클럽 강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거래소와 코스닥 양쪽으로 다 유입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거래소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 가격 쌍끌이 매수는 거의 그대로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증시의 급등이란 부분이 오늘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이제 낙폭과대 성장주들이죠. 낙폭과대 성장주들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띠면서 시장 전체적인 강세가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낙폭이 컸었던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음식료 이런 쪽 화장품까지도 다들 반등이 좀 나왔고요. 그 외적으로 건설이라든지 뭐 철강, 그 증권 이런 쪽도 전체적인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시장에서 IT와 자동차, 은행, 한국전력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되었었는데 오늘 좀 쉬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지금 이제 강하게 연결이 되면서 지수 자체는 올라오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계속해서 지수가 갈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는 크게 보면 당연히 가겠죠. 다만 단기적인 흐름에서 추가적인 강세가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최근 들어서 이제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강세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사실 유가가 지금 구간대에서 더 크게 올라간다 이런 건 중요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뭐가 있었냐면 환율 시장도 마찬가지였고 유가도 마찬가지였는데, 환율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예전에 지식을 갖고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은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떨어진다. 환착에 대한 우려가 나타난다.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악재로 인식되었었는데 이미 외국인들이 다 팔아버리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그대로 국내 증시에서 오히려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것이고,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앞제 빠질 때는 제일 문제가 뭐였죠? 신흥국에 대한 리스크 우려, 특히 산유국들이 재정 압박을 받을 것이다. 그 부분이 사우디 같은 이런 중동 국가들이 국내 증시에서 매도하는 게 문제였었죠. 근데 사우디도 마찬가지로 매도 물량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추가적으로 유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매도가 나올 것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크게 올라가지 않아도 국내 증시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 뭐 특별한 이슈 없이 시장 전체적으로 강세가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었는데, 약간은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약간 좀 시자라는 분위기를 좀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쉴 때는 좀 쉬어줘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어중간할 때 좀 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는데,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합주가 지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아니라 대형 지수죠. 대형 지수를 보게 되면 똑같죠. 이제 앞전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전체적으로 상가 패턴 말씀을 드렸고, 상가 패턴 내에서의 쌍바닥 패턴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직전의 고점 라인대, 이 라인대를 오늘 갭으로 돌파를 해가지고 이제 장중에 직전 고점 라인대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흐름까지도 보여줬는데, 단기적으로 볼 때는 시장에서 바디폭 정도는 기본 수치는 조금 덜 나오긴 했는데 거의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 이제 대형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연휴가 있기 전에 시장에서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대를 이제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구간에 들어왔다는 것과, 그 다음에 21선의 각 자체가 상승각으로 살짝 바뀌어졌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나중에 어느 구간대가 정말 중요하냐면 추세 라인대를 나중에 돌파하고 지지 밟고 위쪽 방향으로 가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은 이제 3월 달에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우리나라 2분, 4월 달, 5월 달, 6월 달 2분기에 들어가면은 국내 기업들, 특히 수출 관련된 기업들이 2분기부터는 성수기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볼게요.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거래소에 대해서 그대로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어제와 차이가 있었던 건 뭐냐면 이제 기간은 거의 똑같죠. 기간에서는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가 여전히 강하고 중소형은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대형주도 들어왔지만 중소형도 동일하게 들어온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요 근래 들어서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오늘은 그런 종목들이 반등할 수 있는 수급적인 모멘텀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코스닥 지수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이 대형 지수와 코스닥 지수를 갖고 비교를 주로 해드리는데, 코스닥이 다 나쁘다 이게 아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모멘텀이 강하게 받은 데가 있었어요. 이제 뭐 제약바이오 같은 성장주들 전체적으로 올라간 것도 있었지만, 이제 삼성전자에서 OLED 대형 TV에 대해서 이제
더 큰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원희 IPS라든지 뭐 SFA 같은 이런 장비주들의 굉장히 강한 상승으로 연결되었는데 사실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이들 종목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는 성장주로서 부각되었던 종목이 아니죠. 그래서 성장주가 아닌데 주가 자체가 밸류 자체도 뭐 비싸지도 않고 주가 자체가 실적 대비해서 괜찮은 그런 주가였는데 그런 모멘텀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 안에서도 지금 신규 테마라고 형성될 수 있는 것이 뭐 가상현실 같은 이런 VR 관련주들이 어저께도 급등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에서 고평가를 받지 않은 새로운 약간은 테마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그동안 거래소 IT라든지 자동차 연결된 그런 자동차 부품, IT 부품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다 나쁘다 아니라 성장주 안에서 너무 고평가 받은 것들은 프리미엄이 빠지는 그런 과정인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시장에서 또 강하게 모멘텀만 형성이 되니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스닥 지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종목을 잘 선별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 선별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회피를 좀 많이 하는 건데, 우선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저께 다시 급락이 떴던 자리대를 회복을 해줬죠. 그래서 코스닥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시 630선대를 다시 회복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결국은 뭐예요? 어저께 빠졌던 만큼 회복했다. 그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대형지수 같은 경우는 연휴에 고점 날 때 넘어가면서 고점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케이스인 반면에 여전히 시장에서 반등이 약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 반등할 수 있었던 요인은 미증시의 강세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닥에 대해서 매수세를 보여줬다는 것이 강하게 반등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 됐던 거죠.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는 여전히 똑같죠. 아까 거래소 시장에서 중소에 대해서 매도가 나오듯이 기관은 여전히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똑같죠. 여전히 이제 오늘 개인들도 일부 매도가 나왔지만 개인들의 매매 비중은 여전히 사상 최대치를 가고 있는 것이 코스닥 증시다. 그럼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 자리가 지켜주는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좋은데 이제 각도상으로 볼 때 워낙에 이제 앞전에 하락하는 각도가 이 각도였었는데 지금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본격적인 바닥을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바닥다운 바닥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차이는 뭐냐면 대형지수 같은 경우 3월 달에 추세를 넘어가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구조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닥 따지기가 한동안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똑같죠. 제가 이제 무슨 말씀드렸어요? 가치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올라도 이쪽이 더 강하고 빠져도 이쪽은 안 빠진다. 또는 하락이 조정이 굉장히 제한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반대 성장주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올라갈 때도 결국은 오늘 같은 경우 급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빠졌던 폭만큼만 다시 회복되는 수준 정도가 되는 거고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이쪽은 변동이 굉장히 센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을 굉장히 즐겨 하시는 장중 단타하시는 분들은 이쪽이 더 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신 리스크도 굉장히 크다는 쪽이고 이쪽은 어떻게 돼요? 가치주 쪽은 안정적으로 꾸준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양극화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올해 상반기 시장일 것이고 하반기 가면 더 다시 심해질 걸로 보이는데 지금 구간에서 하반기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6월 달까지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저께 미국에서 FOMC 회의에서 뭐라고 나와요? 금리 인상이 작년 12월 달 같은 경우는 4차례 정도를 예상했지만 지금은 잘해봐야 2차례다. 그래서 금리 인상 한다 하더라도 6월 FOMC 회의 때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부분이 신흥국이라든지 그동안 시장에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랜만에 다우지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우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중요한 어느 정도의 흐름이 나타나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앞전에 이제 작년 5월 달이죠. 이제 미증시 자체가 굉장히 큰 폭이 나올 텐데 앞전에 S&P라든지 나스닥을 주로 많이 봤었는데 다우지수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의 미증시에서도 다우지수가 좀 더 강세를 띄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우지수를 보는 겁니다. 그럼 다우지수 같은 경우 5월달 같은 경우 작년에 크게 떨어졌었죠. 크게 떨어질 때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거의 수치가 15% 가까이 떨어졌었는데 이때 하락했던 전체 거래일 수가 69거래일 동안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앞전에 26거래일 동안에 시장에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었죠. 그러면 앞전 같은 경우 어떻게 나왔어요? 급락, V자 반등, 그리고 나서 다시 급락이 떨어졌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고점 대비해서 앞전에 저점을 만들 때까지가 딱 69거래이 나왔고 12.6% 정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우지수를 볼 때, 미증시를 볼 때 미증시가 상승세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상승세냐 아니면은 하락세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장은 뭐예요? 순수하게 하락장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미증시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유럽 증시가 하락폭이 세게 나오고 베어마켓이다라는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앞전에 미증시가 2011년, 13년 이때부터 계속해서 강세될 때 그때 조정을 정말 크게 받을 때 10% 이상의 조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보게 되면은 바로 15%, 12%라는 큰 폭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증시는 베어 마켓으로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우리가 불스 마켓, 그러니까 상승장이라고 얘기할 때와 조금 역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상승장일 때는 어떻게 돼요? 조정이 떨어질 때 보통 5에서 6% 정도에서 10% 미만으로 조정을 마치고 그다음에 반등이 나오죠. 그러면 하락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반등이 나온다 할 때 단기적으로 바로 상승이 나올 때 6에서 7% 정도 상승이면은 거의 단기적인 상승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증시가 앞전처럼 V자로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은 부족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증시가 지금 현재는 박스권의 그림을 그려가는데 하락 마디스는 끝났다고 했었죠. 그러면 앞전처럼 26거래일 동안에 바닥을 다지는 과정을 겪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현재 박스권의 그림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한 번 정도 살짝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박스권 마디를 돌파하면 물론 다시 한번 17,200까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그 동안에 국내 증시가 얼만큼 따라갈 수 있냐.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신흥국과 선진국 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 좁혀지는 그게 올해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미증시가 큰 폭의 급락만 없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는 날짜상 보면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이때까지는 좀 쉬었다가 움직이는 것이 좀 더 좋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전에 제가 이제 변동성 지수를 갖고 뭐라 말씀드렸냐면 미증시는 어차피 이제 구간에서는 다 내려왔거나 어차피 조금 더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거나 그 구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럼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배경이 뭐였냐면 변동성 지수였었던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앞전에 미증시가 15% 이상 금대 떨어졌던 이유는 뭐예요? 작년 하반기에 새로운 악재로 나오면서 굉장히 시장에서는 악재가 확대되면서 급락이 떨어졌던 거고 그래서 V자로 크게 빠졌다가 급락이 나오면서 V자 반등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움직였냐? 채널 패턴이라고 했었죠. 채널 패턴 안에서 지금 모양이 뭘 만든다? 헤드앤숄더를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헤드앤숄더를 만드는 구간에 진입했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시장은 이제 미증시가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다만 어저께 이제 미증시까지가 급등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나왔어요? 채널 패턴의 하단 자리를 딱 지지받는 위치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 때는 어떻게 떨어질 거냐면 여기서 바로 떨어질 경우는 되돌림 나오고 꺾일 것이고요.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살짝 나왔다가 꺾이거나 이런 그림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증시가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약간 숨고르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미증시가 이제 하락이 떨어진다 할 때 제한적인 하락이 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이 조정을 거치고 나면은 추가적인 강세를 더 세게 볼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3월달에 들어가게 되면 ECB에서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가를 받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고 어떤 정책을 더 나타내 주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강세를 띄냐 못 띄냐 이렇게 연계될 겁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3월달에 양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국내 증시를 비롯한 신흥국으로도 정책적인 모멘텀 연결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실 뭐 유럽의 은행들에 대해서 코코본드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 많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여기서 소개를 안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소개해드릴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서로 정책적인 공조를 통해서 앞전 같은 글로벌 경기의 리스크가 확대돼서는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위기로 나타나기 전에 차단하려고 정책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시장에서 뭐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화학주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렸는데 유가를 먼저 말씀마저 드려야 되겠죠. 유가를 보게 되면은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유가 선물지수인데 똑같이 바닥에서 쌍바닥을 만들었죠. 쌍바닥 만들었으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하락은 제한이 된다. 근데 유가가 바닥을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이 뭡니까? 사우디라든지 러시아 같은 이런 산유국들이
이제 동결을 했죠. 감산이 아니라 동결을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란 역시도 이 결정에 대해서 지지는 했지만 뭐라고 나왔어요? 자기네 감사한다는 얘기는 안 하죠. 그 유가를 증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어차피 시장에서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 자체가 어떻게 돼요? 빠질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유가가 올라가면은 신흥국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유가가 여기서 빠지지만 않아도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나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유가가 빠질 때 제일 문제됐던 건 뭐였어요? 중동 국가들이 특히나 사우디가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매도한다. 이게 제일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더 이상 매도할 물량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향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지금 구간에서 소폭 빠져봐야 또 왔다 갔다 할 것이고 하락 가능성 제한이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 있죠. 다만 지금 시기가 무슨 시기라고 했습니까? 비수기. 정유 자체가 비수기이기 때문에 비수기인 시간에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4월달 넘어서 드라이빙 시즌 들어올 때가 성수해야 되고 그때가 이제 유가가 35불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35불 돌파하면 40불대 정도 안착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얘기해 드리려다가 못 해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화학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조선주 중에서 왜 제가 현대중공업을 추천해 드렸고, 왜 현대중공업이 현대미포라든지 삼성중공업 대비해서 더 좋았었냐, 이런 상세하게 좀 분석을 해드렸었죠. 그 외적으로도 이제 어저께 뭐 태양광 관련해서 분석해 드리고 하나씩 해드리는데, 우리가 같은 업종 내에서도 1등주를 잡는 것과 2등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하고 차이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냐인데 복불복이 아니에요. 복불복이 아니기 때문에 조선업종이 좋대. 차가업종이 좋대. 이때 무조건 이거 하나 산다. 이게 아니라 이 업종에서 이거 산다가 아니라 이왕이면은 같은 업종 내에서도 1등주를 잡아야지 우리가 주도주를 잡고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화학을 제가 앞전에 말씀드릴 때 순수 화학을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뭘 말씀드렸어요? 롯데케미칼을 말씀드렸었죠. 그럼 왜 롯데케미칼을 말씀드렸냐면 시장에서 순수화학이라고 얘기한 부분이 많습니다. 뭐 에틸렌이라든지 프로필렌이라든지 막 분야가 나눠지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경기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도 있고 현재 시장에서 가장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업종이 되고 그쪽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보도할게요. 에틸렌 가격인데 에틸렌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2012년, 13년과 비교를 좀 해보자고요. 에틸렌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하락하죠. 빨간색 선인데 빨간색 선 자체는 계속해서 주가가 가격은 어떻게 합니까?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NCC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NCC는 뭐냐면 원재료를 납사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납사 가격이 유가가 빠지다 보니까 크게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적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는 스프레드라고 해가지고 판매하는 가격과 납사의 원재료 가격과의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스프레드가 어떻게 돼요? 2012년, 13년, 14년까지의 고점 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비수기인데 2분기와 3분기 되면 뭐가 돼요? 성수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가격이 여전히 예전에 2013년부터 14년까지의 고점 라인 때 위에서 놀고 있는데 이 스프레드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주가 자체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 종목이 롯데케미칼과 그 다음에 대한유화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필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2012년부터 15년 초까지 그때 고가에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더 밑에서 움직이죠. 스프레드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시장에서 2011년도에 프로필렌 가격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증설을 할 때 어느 쪽으로 증설했냐? 프로필렌을 많이 뽑는 쪽으로 증설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필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생산하는 데가 많아지니까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늘어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 반대로 에틸렌 같은 경우는 그때는 에틸렌 가격이 프로필렌보다 못했으니까 이제 에틸렌 증설이 약했던 거죠. 그래서 이쪽이 좋아진 거고 이쪽이 약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필렌 같은 경우 뭐 LG화학이나 이런 화학주도 에틸렌, 프로필렌 다 취급을 하긴 하는데 프로필렌 비중이 조금 더 많은 것이 LG화학. 근데 대신 LG화학은 뭐가 있어요?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 있는 거죠. 그럼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롯데케미칼을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롯데케미칼 차트를 보게 되면 시장에서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롯데케미칼은 작년부터 쭉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왜? 스프레드가 좋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상가 패턴을 보이다가 앞전에 이 구간대에서
돌파 자리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순수화학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 때부터 단기적으로 29만 3천자리 찍었죠. 목표가로 제시했던. 그러면 이때 강세 뛰고 나서 지금 구간은 뭐예요? 약간 어중간한 구간이에요. 그 실제로 저희도 매매 아직까지 진입을 안 했는데 왜 진입 안 했냐? 시장에서 추세를 넘어가면은 GTS가 한번 들어와 줘야 되죠. 그래서 GTS가 들어온지 확인하고 산 것이 편한 거고 꼭 이 종목 말고도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주도 종목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가격대가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오는 거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빨리 못 사면 안 될 것 같고 특히나 시장에서 손실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어떻게든 빨리 조급하게 복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게 사실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냉정해야 된다라는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시장에서 냉정해야지 사실 돈을 버세요. 급하게 어디서 손실 봤으니까 빨리 막 복구해야지 빨리 쫓아가야지 이렇게 하셨다가 오히려 더 손실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부분에서는 그림이 계속해서 가는 그림은 되겠지만 단기적인 시각에서 사자마자 5% 7% 손실 나면은 올라갈 때도 수익폭을 크게 못 보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 때 타이밍을 잡는다는 건 그런 의미인 거고 시장이 약간 어중간하다. 아까 제가 미 다우 지수를 설명해 드렸지만 미증시가 살짝 조정이 한 2, 3일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굳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쫓아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지금 보게 돼도 앞전에 거래량이 어떻게 됐어요? 많이 실렸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의 증가세가 크지 않죠. 그러니까 거래량 자체가 크게 나오려면은 모멘텀이 하나 들어와 줘야 되는데 현재는 비수기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LG화학 한번 보도록 할게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작년에 롯데케미칼과 또 달라요. 롯데케미칼은 이제 LG화학 앞전에 여기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LG화학은 그만큼 못 따라갔다가 이제 하반기에 강하게 갔었죠. 왜? 2차 전지 모멘텀이 붙었으니까 전기차 관련해서. 그러면 전기차 관련해서 움직이다가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상승 탄력이 약해진 구간에서 뭐가 나옵니까? 악재가 나오는 거죠. 악재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추세 라인대를 이탈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N자형 하락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하락이 앞전에 어떻게 떨어졌어요? 급하게 떨어졌죠. 급하게 떨어지니까 바닥을 찍는 날짜는 이쪽이 바닥 찍는 날짜인데 급하게 떨어지니까 반등이 살짝 나왔다가 다시 바닥을 만든 거죠. 그러면 이제 바닥이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리대에서 바로 급반등이 나올 수 있냐? 모멘텀이 들어오면 나오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급반등이 못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1선 가격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니까 완만하게 죽이고 그 다음에 올라가지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도 앞전에 제가 시기에 냅둬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이때 팔고 쉬었던 사람은 뭐예요? 이거 겪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LG화학을 비롯한 2차 전지주들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주도주가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생을 한참 하고 나중에 올라가서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시장에서 오히려 지금 구간 어떻게 되고 소외를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은 화학 업종 내에서도 각 분야별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어느 쪽이 더 좋냐 아니냐 구분을 지어서 단기적으로 어느 쪽을 더 공략을 하냐 안 하냐 이렇게 나누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짧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아까 이제 에틸렌 프로필을 봤는데 부타디엔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타디엔은 주로 연결이 되는 데가 어디냐면 합성 고무, 천연 고무 이런 쪽과 많이 연결을 시키는데 합성 고무 가격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차가 많이 팔리고 그만큼 타이어 교체 수요도 많아지고 이런 것이 있어야지 좋은 겁니다. 근데 부타디엔도 예전에는 굉장히 가격이 어떻게 돼요?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확장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스프레드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증설에 대한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럼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바닥은 다졌는데 아직까지 상승이 좀 미약하죠. 그 상승이 미약하다는 게 뭐예요? 나중에 바닥 쳤으니까 모멘텀이 들어와서 강세를 띄면은 기업의 실적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실적이 연결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예요? 자동차가 가장 많이 팔린 시기가 3월에서 10월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조만간 성수기가 도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관련된 종목까지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늘 바빠요. 깡센클럽은 늘 바쁘고 부지런히 한다고 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대신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분석들 하나씩 꼭 체크를 하시고 이런 것들이 자꾸 쌓여야지만 여러분들의 실력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분석하는 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고 이걸 알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에서 시장 읽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비중 조절할 수도 있는 거고 주도주가 뭔지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주라는 게 시장 분위기 맞춰서 확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도주는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